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조사방법론 1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방법론 1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재의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여러분도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의 내용에 1에서 7까지의 숫자들이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을 해서 기출문제의 문장과 단어들을 교재의 본문 내용에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1에서 7이라는 숫자는 출제 횟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숫자가 7인데요. 7은 7회 이상의 출제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8회나 9회, 10회 이상의 출제 횟수가 7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출제 횟수를 잘 감안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다가 기출문제의 문장과 단어를 그대로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을 좀 더 쉽게 또는 매끄럽게 기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진행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순서는 총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강과 2강은 본 교재의 1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1강은 과학적 연구 1 해서요. 과학과 과학적 지식, 과학적 조사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요. 2강은 과학적 연구 2 해가지고 연구 문제, 분석 단위, 경험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3강에서 8강까지, 3강은 본 교재의 2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기본 요소, 해서 개념, 정의, 사실, 가설, 변수, 이론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4강에서 8강까지가 본 교재에서 3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의 이해 1에서 5까지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강에서부터 15강까지가 이제 또 이어지는데요. 9강에서부터 13강까지는 여러분 교재에서 4장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4강에서 15강까지가 교재의 5장에 해당되는 질문지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총 15강으로 이것을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하지 않고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해서 같은 내용을 묶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강의가 너무 길게 진행이 되어서 여러분이 힘들 수 있어서 15강으로 분해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1강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강의 학습 내용은요. 첫 번째가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건 뭐냐? 사회조사 분석사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에 대한 내용, 과학의 목적,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 그래서 지식 형성의 4가지 방법, 그 다음에 지식을 형성할 때 직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직관에 의한 지식 형성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라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조사에서요. 과학적 조사의 목적과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 과학 철학, 과학적 조사의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1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과학이라는 건 뭐냐? 그죠? 과학. 자, 과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하죠.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바로 과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은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나 철학 이런 것은 사실 검증이 불가능하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들, 실험을 통해서, 그죠? 검증 가능한 것들만
과학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속에 존재하는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이다. 즉, 규칙을 이론과 법칙으로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그죠? 거기에 나온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론이 되고요. 법칙으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변수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되겠지만 변수라는 것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의 대상이죠. 이것을 바로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과학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고 이 이론이 미래의 어떤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학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과학의 특징은 바로 9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첫째는 논리성, 두 번째 일반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 검증 가능성, 객관성, 간결성, 결정론적이다, 재생 가능성 또는 변환 가능성, 구체성에서 9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야. 출제하기도 쉽고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적 연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논리성이죠.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죠? 과학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안 돼요. 누구나 들어봤을 때 타당하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 논리성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연구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반화되는 그런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또한 연구의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검증 가능성이에요. 누군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그죠? 다른 연구자들 또한 그 방법으로 똑같이 실험을 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으로 객관성이죠. 객관성이라는 것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과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가 간결성입니다. 간결성이라는 것은 이게 과학의 어떤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수를 많이 써가지고 복잡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최소의 변수를 이용해서, 그죠? 관심의 대상인 최소의 변수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과학은 간결할수록 훌륭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결정론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정론적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만 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재생 가능성입니다. 그죠?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을 똑같이 한다면, 누구나 똑같이 한다면 결과는 같아야 된다면 그래요. 결과가 같아요. 결과가 달라지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죠? 자, 방법과 과정을 똑같이 했을 때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변환 가능성이에요. 검증 가능성.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과학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절대 변경이 불가능해. 이건 아닙니다. 그죠? 또 다른 실험을 통해서 그죠? 이것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변환 가능성 또는 반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구체성이죠. 자, 구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연구자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해줘라, 설명해줘라 라는 거죠.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다른 연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게 바로 과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특징 9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 했더니, 자, 일반화된 법칙이나 이론의 체계입니다. 그죠? 일반화된 법칙이나 이론의 체계. 과학에 의해서, 그죠? 과학의 어떤 특징이나, 그죠? 과학이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특징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법칙이 만들어지고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법칙과 이론의 체계를 과학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식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식 형성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관습에 의한 방법, 두 번째 권위에 의한 방법, 세 번째 직관에 의한 방법, 네 번째가 과학에 의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과학적 지식은 바로 이제 과학에 의한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식 형성의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 형성의 4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관습에 의한 방법이에요. 관습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통, 선례, 습성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식, 이것을 관습에 의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위에 의한 방법이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나 또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주장 이런 것을 자기가 이야기할 때 같이 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을 권위에 의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기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품이 뛰어나거나 전문 기술이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인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직관에 의한 방법이죠. 직관에 의한 방법. 말 그대로 직관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냥 딱 봐도 누구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런 것처럼 비판의 여지가 없는 명제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식을 개발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직관에 의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직관에 의한 방법은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네 번째가 과학적 방법 또는 반사적 탐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체계적인 실험 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죠?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했더니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죠? 그러한 형태로 현상과 개념, 가설,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이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직관에 의해서 지식을 형성했을 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고 했었어요. 이 직관에 의해서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데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정확한 관찰, 두 번째는 지나친 일반화, 세 번째는 선택적 관찰, 네 번째가 자기중심적 현상 이해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첫째, 부정확한 관찰입니다. 탐구할 때 자체에 어떤 개인적인 편견이 개입되는 거예요. 자,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탐구를 하는데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편견을 가지고 탐구를 하게 되면 지식 자체도 주관적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은 우연히 한번 목격한 사실을 가지고 이게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이 될 거다라고 전체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연히 관찰한 몇 가지의 외외적 현상을 마치 전체 현상 속에 내지 않은 규칙적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친 일반화. 자, 세 번째는요, 선택적 관찰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 직관에 의해서 어떤 현상 속의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때 그러한 규칙성을 옹호하는 사실이나 사상, 현상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규칙성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관, 자기 주관에 의해서 판단되는 부분이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크다,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막 집중해서 보는데, 그 반대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그건 무시하거나 기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선택적 관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가 이제 자기중심적 현상 이해인데,
이것은 개인적 경험이나 직관을 기반으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그죠? 내가 봤을 때 해서 자기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이것을 네 번째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에 의해서 어떤 지식을 형성하고자 할 때 범할 수 있는 이런 4가지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과학적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과학적 조사라는 건 뭐냐? 자, 과학적 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과학적 조사라는 것은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되거나 관찰된 변수들 사이에서 가정된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거다. 과학은 뭐예요?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조사, 보통 과학적 조사와 과학적 연구라는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과학적 조사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과학적 연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는 변수들 사이에 가정된 관계를, 그렇죠? 자, 어떤 A와 B라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검증하는 과정.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을 바로 과학적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과학적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5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탐색, 기술, 설명, 예측과 통제라는 5가지의 조사 목적이 있는데, 자, 그 첫 번째죠. 탐색입니다. 탐색이라는 건 뭐예요? 자,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연구 방법에도 탐색적 연구라는 게 있죠. 탐색적 연구라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지식이 없거나 사전 연구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런 탐색을 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가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 개발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탐색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라는 거죠. 기술. 그래서 기술이라는 건 묘사예요. 설명하는 거. 기술은 어떤 스케치, 그죠? 어떤 사물을 보고 스케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생김을 설명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행동이나 사회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묘사하는 것. 그래서 기술의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는 설명입니다. 설명은 현상과 현상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에 의해서 규명하는 거예요. 그죠? 과학적 조사를 왜 하느냐 했더니 첫 번째가 탐색, 두 번째가 기술, 세 번째가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인과관계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예측이라고 했죠. 예측이라는 것은 이제 수집된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자, 이러할 것이다 라는 미지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가 통제라고 했어요. 통제. 자, 문제의 원인이 되는 현상에 개입함으로써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는 것, 이게 통제죠.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범주로, 잘 될 수 있는 범주로 넣는 걸 통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과학적 조사의 목적은 5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탐색, 기술, 설명, 예측, 통제.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는 크게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설명이 되고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연역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역법은 일정한 이론적 전제를 수립해 놓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검증하고 이를 다시 이론적 결론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바로 연역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가설을 세우고 조작화하고 관찰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설명하는 것을 바로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자, 연역법은 보통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을 추론해낸다 해서 연역법의 예로 많이 드는 게 뭐예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예요. 일반적인 사실, 그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에서부터 소크라테스라는 개인에 대한 특수한 내용까지 설명하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부분으로 추론해내는 것을 바로 연역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귀납법이죠. 귀납법은 연역법과 좀 반대의 형태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귀납법은 관찰된 많은 사실들의 공통적인 유형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여기서 객관적인 수준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고요, 공통된 유형, 규칙성을 발견을 한 후에 임시 결론에 이르는 과정.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좀 반대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먼저 죽었다, 그죠? 관찰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죽더라. 그러면 결론은 사람은 모두 죽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죽었고요, 소크라테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죽었어요. 관찰을 통해서 보니까. 그랬더니 결론은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거. 이것을 바로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의 관계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연역법과 귀납법의 연결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인 하나의 고리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연구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 체계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귀납법은 현실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을 한다면, 자, 연역법은 가설이나 명제의 세계에서 출발을 한다.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귀납법과 연역법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하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과학적 조사에서요, 과학 철학입니다. 과학 철학이라는 것은 연구 방법론의 접근법이에요. 자, 우리는 과학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증주의, 경험주의, 반증주의, 해석주의 등이 있고요. 과학적 혁명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야 과학이야 라고 설명하는 건데, 자, 실증주의에서는요,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적 경험에 기초한 이론의 검증 과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과학이 아니다. 경험을 해봐야만이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경험주의는 관찰이 바로 과학의 출발이야. 관찰을 통해서 과학을 시작할 수 있어. 그렇죠? 자, 관찰에 의해서 모든 것은 정당화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게 경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과학은 객관적 경험에 기초해서 이론으로 검증되는 거, 이게 실증주의고요. 자, 관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관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경험주의라고 한다면, 자, 반증주의는요,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제시된 이론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험적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론에 대해서 경험적 검증을 반드시 해야 돼. 이 검증의 목적은 반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 라고 해요. 그죠? 가설을 논박하기 위해서 그래. 그죠? 이렇게 반증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론으로 채택될 수 있어. 어떤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증을 해서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 이게 바로 과학이야 라고 보는 게 반증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해석주의죠. 해석주의는 자연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세히 관찰하고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분석한다라는 거죠.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또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왜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지를 해석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해석주의다. 이렇게 바로 분석하지 않으면 과학이라고 볼 수 없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과학적 혁명입니다. 과학적 혁명. 자, 과학적 혁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패러다임인데요.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혁신적으로 등장하는 거야 라고 보는 게서 이제 과학적 혁명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해서 6가지 순서로 보고 있어요. 첫째, 문제를 정립하는 거죠. 자,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문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문제를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가설을 구성을 하고 가설의 구성을 통해서 연구를 설계를 해요. 자, 연구 설계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연구할 건지, 그죠? 자, 설계도를 만드는 거죠.
자, 연구 설계에 따라서 뭐를 해요? 자료 수집을 하고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이 분석한 내용을 보고하면 과학적 조사의 절차가 끝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 과학적 조사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과학에 대해서 봤습니다. 과학. 그래서 과학의 목적, 과학적 연구의 9가지 특징. 그래서 논리성, 일반성,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 객관성, 간결성, 결정론적, 그다음에 재생 가능성, 변환 가능성, 구체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적 지식이죠. 자, 그래서 지식 형성의 4가지 방법이었어요. 관습에 의한 방법, 권에 의한 방법, 직관에 의한 방법, 과학에 의한 방법이 있었고요. 자, 이런 직관에 의해서 지식을 형성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4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부정확한 관찰, 지나친 일반화, 선택적 관찰, 자기중심적 현상 이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학적 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과학적 조사의 의의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조사의 목적이죠. 탐색, 기술, 설명, 예측, 통제의 5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고요. 자, 과학적 연구의 논리체계는 연역법과 귀납법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봤고요. 과학적 철학,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죠. 자, 과학은 이렇게 연구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게 실증주의, 경험주의, 반증주의, 해석주의, 그 다음에 과학적 혁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과학적 조사의 절차는 문제의 정립, 가설의 구성, 연구의 설계, 자료 수집, 자료의 분석, 보고서 작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각 강의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그 키워드들을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